자, 이번엔 벌써 협회 규정이죠? 협회 규정을 1시간 해가지고 마무리. 벌써 문제풀이가 마무리되네요. 협회 규정 살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규정들은 보시면 그 포인트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되는 것들을 잘 짚으셔서 특히 별 3개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꼭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포인트 위주로 잘 체크하시면 점수 잘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핵심 포인트 한번 보실게요. 적합성 및 설명 의무에 관한 거죠. 양가로 1번에 적합성 확보라고 있고요. 협회 규정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투자자 정보 확인을 하고 자료를 10년간 관리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파생상품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있죠. 아무래도 파생상품은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 보시면 시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파생상품은 당연히 적정성 원칙을 추가로 준수해야 되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상장법인 같은 경우 장외 파생할 때는 일반 투자자가 되고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전문 투자자를 한다라고 이미 배웠고요. 리을번에 보시면 그 투자권유 대행이 있는데 파생상품은 변동성 위험성이 크니까 투자권유 그 대상 상품에 빠져 있습니다. 미음번에 보셔도 마찬가지죠. 일반 투자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외 파생을 할 때는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지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양가를 2번에 보시면 설명 의무가 있고요. 디귿번에 보실래요?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간이 투자 설명서 교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리플렛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리플렛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식 투자 설명서를 드려야 되는데 공모형 펀드에 대해서는 리플렛, 간이 투자 설명서도 가능하다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투자 설명서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정식 투자 설명서를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 도움이 됩니다. 심도 있게 공부하는데. 자, 그리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에 핵심 설명서가 있죠. 기본적인 설명서가 있는데 또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라는 거예요. 묶어갖고.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보시면 고난도 요즘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도 말 그대로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파생 등이 섞여 있는 어떤 구조화된 상품들인데 상품 구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마이너스 20에서 30% 이상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손실률이 꽤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난도 상품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뭐 해야 된다? 핵심 설명서가 한 번 더 나간다는 거죠. 자, 신용, 대출, 유사 해외 통화 선물 거래, FX 마진 거래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유사 해외 통화 선물 거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레버리지가 높아가지고 승수 효과가 크지.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핵심 설명서가 필요하다.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무슨 고난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신용, 대출, FX 마진 거래 당연히 필요한데 워런트 증권은 예를 들어서 ELW 같은 거거든요. 자, 이거는 변동성이 큰데 왜 빠져 있냐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핵심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의 변동성이 적어서 위험성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별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핵심 설명서는 빠져 있다는 거. 정답은 2번. 자,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설명 의무에 관한 거죠. 양가로 1번에 보시면 파생결합증권 즉 쉽게 말하면 EL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LS가 은근히 사고가 한 번씩 나죠. 그래서 이게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이게 ELS가 짭짤한데 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갑자기 급변동이 오거나 하게 되면 ELS가 이제 물론 목표 수익률도 높아지기도 합니다만은 가끔씩 그 낙인에 들어가 가지고 데미지가 크게 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ELS가 은근히 사고가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원금 손실 조건에 해당이 들어갔다. 그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 손실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현재의 기초자산의 가격, 3번
중도 상환, 야 여기서 스탑할 건지 킥고잉 할 건지를 판단하려면 그 내용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ELW 이런 게 있죠. 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 신청서가 별도로 제시가 되고요. 사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떤 것들 ELW나 레버리지, 그러니까 왜 2배수, 3배수 있죠. 보면 미국 시장 보면 뭐 3배수 이상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데 3배짜리가 있더라고요. 변동성이 아주 짜릿짜릿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거는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별도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 동영상으로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배수 거래, 레버리지 상품 하시려면. 자, 양가를 3번에 보시면 파생 상품 시장 적격 개인 투자 제도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파생 상품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해라.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뭐 이런 것들 있죠. 기본 예탁금, 사전 교육, 모의 거래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만기 전에 손실 요건이 발생했어요. 그럼 알려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원금 손실이 들어갔습니다. 현재요, 이 지수는 어느 정도 레벨에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야 정리하자. 그러면 중도상환 청구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만기시 예상 수익률은 알 수 없는 거죠. 만기에 어떻게 될지는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시면요. 일중거래 매매 위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위험 고지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일중 매매 거래와 시스템 매매가 있습니다. 일중 매매 거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하는 그런 단타 거래를 말하는 거고요. 시스템은 프로그램화된 매매 주문이죠. 자,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지를 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중 거래 매매 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해당 상품에 보시면 파생 상품, 주식 워런트,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일중 매매 거래에 해당되는 상품이 되는 거죠. 채권 이런 건 빠져 있잖아요. 채권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 아침에 사는지 오후에 사는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중 매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양가로번의 시스템 매매는 뭡니까? 시스템 매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그 시스템 매매, 어떤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수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계나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하시던데, 퀀트 뭐 이런 거. 그런데 시장을 항상 이기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항상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업데이트를 잘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그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시장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는 손실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위험 고지를 하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중 매매 거래 위험의 고지 대상이 아닌 상품은 뭔가요? 그러면 매매가 잦을 수 있는 장내 파생, 주식 워런트, ELW 이런 거겠죠. 장외 파생은요. 장외 파생은 상대 매매고 가격이 막 이렇게 변하고 또 구조화된 상품들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일중 매매 거래 자체가 별도의 문제인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투자 권유 대행인 쪽 문제네요. 전문 투자자와 함께 이쪽 파트도 시험에 꽤 나오는 부분이죠. 보시겠습니다. 양가로 1번 전문 투자자. 뭐 금소법에서 보면 전문 금융 소비자 다 같은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문 투자자가 둘로 나뉘죠. 일반 투자자로 전환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하고 뭐 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이게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투자 권유 대행인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대출만 도와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대출 중개인이라고 하든가 대출 모집인이라고 하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왜 카드사다 그러면 카드만 전문적으로 모집해 주시는 분이 있죠. 자, 이런 영업을 도와주시는 채널들이 있는데 증권사가 없었는데 자본시장법이 생기면서 이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위탁받은 개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대리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탁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권유 대행인은 그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증권사에다가. 그리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리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거나 대신 상담을 해준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권회사가 해야 되니까. 자, 동그라미 2번. 투자권유 대행인은 파생상품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 나름 위험성이 있다고. 사실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대행을 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투자권유 대행인은 본인이 투자권유 대행임을 알려야 되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구분이 있죠. 자격. 그래서 펀드 투자권유 대행이 있고 증권 투자권유 대행이 있죠. 파생상품 투자권유 대행은 없습니다.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금지행위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라는 게 민법상 본인을 대신해서 하고 그 일의 영향은 본인에게 다 미치는 게 대리잖아요. 그래서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위임받아서 하는 게 대리인데 이 대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위탁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대리하에서 계약을 체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금전을 수취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이게 불만이죠. 둘 이상의 증권사와 계약이 안 됩니다. 하나의 증권사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문사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자문사도 금융투자업자니까 어쨌든 둘 이상은 안 돼요. 하나랑 계약을 해야 된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투자권유 대행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자,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금융투자회사 즉 예를 들어서 증권사다. 증권사와 권유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이다. 좋습니다. 2번 지문. 투자권유 대행인을 증권을 하려면 증권 관련 자격증, 그렇죠? 펀드를 하려면 펀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딱 좋은 문장이죠.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권유 대행이라는 걸 알려야 된다. 당연하죠. 아무나 투자권유 대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시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자,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위탁관계라고 그랬죠. 이게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보시면 우리가 보험 계약이 성립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설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설계사가 안 나와요. 대리 관계가 아니라 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사가. 그렇죠. 사실은 설계사가 역량이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는 설계사는 빠져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 대리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투자권유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증권사 직원은 아니지만 권유를 도와주는 거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보실까요? 5번 조사 분석 자료. 리포트 같은 거죠. 리포트. 조사 분석 자료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탐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알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 어려운 영역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리포트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이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널리스트는 주식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시장에서 오해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독립성 확보 동그라미 1번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부서와 인베스트먼트 뱅킹 즉 기업 금융 업무랑은 서로 자유로 교환을 할 때는 준법 감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짝짝꿍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법 감시 부서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제한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조사 분석 자료 리포트를 쓸 때 아무래도
그렇죠. 합리적으로 쓰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발행한 거, 자신이 발행하고 자신이 리포트를 쓴다. 그렇겠죠. 예. 이런 건 안 되도록 돼 있고요. 시험 목적상 동그라미 3번에 읽어보세요. 뭐 니은, 디귿, 특히 디귿 보시면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5%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데 거기다 대놓고 리포트를 쓰면 합리적이지 않은 리포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제한입니다. 그래서 5% 제한 좀 기억을 해주세요. 5% 제한이고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그런데 1% 이상, 그러니까 5%까지는 안 되고 1% 이상이 된다 그러면 못 쓰지는 않고 어떻게 되냐면 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티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우리가 리포트를 쓰는데 지분이 뭐 2% 있어요, 3% 있어요. 5% 이상이면 안 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 1% 이상인 경우에는 고지하고 리포트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5%와 1% 요거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5번 문제 보실게요.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할 때 이해관계 고지가 필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5%까지는 안 되지만 1% 넘는 경우죠. 자, 그래서 1% 이상 딱 좋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기가 발행한 것,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자기가 발행한 것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ELW 안 될 거고요. 자신이 합병을 주도하는데 가령 뭐 지분이 5% 이상 뭐 이렇게 얽혀 있다. 이것도 안 되겠죠. 아예 제한이 있는 거고 요거는 고지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야, 이렇게 숫자들이 좀 많이 나와도 시험 보기 직전에 조금 체크하시고 현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할 수 없죠. 어떻게 시험 합격하시고 또 쓸데없는 건 잊어버리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투자 광고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광고에 관한 거는 협회 규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도 협회 심사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광고에 관한 규정이 이 협회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투자 권유와 투자 광고는 어떻게 다르냐. 권유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하는 거고요. 광고는 특정인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할 때는 권유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설명해야 되고요. 설명을 잘했고 이해하였으면 뭐 사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광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광고에 맞는 규제가 별도로 있게 됩니다. 자, 의무 표시 사항 보시면요. 일반적 의무 표시 제일 밑에 읽어보실래요? 최소 비용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최대 비용을 함께 표기해야 돼요. 자, 지금 뭐 계좌 개설하시면 수수료가 뭐 몇 프로밖에 안 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꼭 이것도 적으라는 거죠. 조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몇 프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최대 수익이죠. 최대 수익을 몇 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면 요것밖에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걸 함께 표기하라는 거죠. 합리적이죠. 최소 비용, 최대 비용, 최대 수익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수익도 함께 표기하라. 자, 오른쪽에 보시면 펀드 광고할 때 의무 표시 사항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투자 위험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의무 표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어요. 자, 문제로 볼게요. 투자 광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자본시장법상 투자 광고는 권유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권유 규제를 적용해버리면 그 광고를 본 사람들 다 찾아가서 뭐 들었으면 읽었으면 받았으면 수령하면 사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고 규제는 권유 규제랑 별도의 규제가 있는 거예요. 2번 지문,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된다. 협회의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 다 마찬가지죠. 네, 사전 심사입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인 그리고 협회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증권사와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니다. 이건 협회에서 신사협정을 해놓은 거예요. 저 증권사는 말이죠. 순자본 비율이 별로래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증권사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겠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협회에서 야, 우리끼리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요. 광고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 회사는 그 순자본 비율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회사에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자라고 이 신사협정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 아니 가능하지 않다.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펀드의 운용 실적 표시에 관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펀드의 운용 실적을 표시할 때는 자기가 좋았던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펀드마다. 그러면 그 특정 기간만 발라내 갖고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기본 취지는 다양한 기간의 수익률을 함께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간만 잘했던 기간만 쏙 뽑아내서 해서는 아니 된다는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MMF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예요. 자, 우리가 금융당국이 MMF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뭐였죠? 수익률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 관리를 잘 해갖고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게 기본 원칙이었죠. 그래서 수익률이 과거 거랑 하다 보면 과거에 높았던 수익률이 막 나오게 되면 투자자가 오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딱 이렇게 정해졌어요. 보시죠.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1년이 지나고 자산이 100억은 돼야지 광고할 수 있다.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0%가 난 거야. 이야, 이게 1년으로 환산하면 100%가 넘네. 대박 펀드 이렇게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1년은 지나야 되고 순자산이 100억은 넘어야 된다. 그래야 수익률 포함한다. 광고할 수 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보시면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다양한 기간을 함께 보여줘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MMF 운용 실적은 반대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최근 한 달 것만 기록할 수 있다. 한 달. 왜냐하면 상품 자체가 단기니까. 한 달 동안의 수익률. 오히려 이건 장기 수익률 이런 걸 함께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MMF는. 동그라미 2번. 심지어는 다른 MMF랑 그 수익률 비교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수익률 경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은행의 그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는 훨씬 이자율이 높죠.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목돈이 있는데 은행 입출금 통장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적어도 MMF라든가 증권사의 CMA 이런 데 넣어야 되겠죠. 네. 저는 돈이 없어갖고 못 넣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옮겨놓을 텐데. 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에 투자광고 심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협회 그리고 준법감신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단순 이미지 지정 광고는 사전으로 된다. 왜냐하면 지점을 새로 개설했어요. 이런 거 광고하는 것은 투자 유형과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복잡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펀드 운용 실적 표시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1년은 지나고 100억은 돼야 돼 자산이. 오케이. 좋고 2번 지문 MMF 실적은 어떻게 되죠?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실적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벤치마크. 벤치마크라는 게 잣대란 뜻이거든요. 잣대. 잣대는 공정해야 되겠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해서 병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 대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자 광고하고 있는 펀드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운용 실적을 비교하는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공정한 어떤 그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펀드 평가회사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야 된다. 좋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다음 8번. 재산상 이익 범위 뭐 이런 거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이익 범위 제공 한도가 있었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범위. 첫 번째 소프트웨어. 주문하려면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HTS 프로그램 같은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걸 이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죠. 동그라미 2번 리포트 조사 분석 자료. 동그라미 3번에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 밥 먹는데 요즘 밥값도 비싸가지고 밥 먹는 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것도 3만 원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하죠. 요즘 초밥도 조금 비싼 거는 3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것도 있던데 배고프다고 고객이 한 그릇 더 먹겠다고 그러면 잠깐 3만 원이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자, 20만 원은 경조 및 환. 2단이면 20만 원, 3단이면 30만 원인데 그러면
요즘 2단 보낼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20만 원 이하의 경조 및 화환 이런 거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원과 20만 원 헷갈리시면 안 돼. 이 3만 원은 물품 또는 식사, 20만 원은 경조비나 화환이에요. 동그라미 5번 세미나. 자, 이런 거는 굳이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양가로 3번 제공 한도는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내부 통제라든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는 한도가 있었거든요. 그 한도까지 이제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규제하지 않겠다는데, 다만 동그라미 2번 파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도 규제가 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건 중요치 않고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쪽 파트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재산상 이익 제공입니다. 절절치 않은 것은 1번 지문. 제공의 한도는 1회 20만 원, 1년 100만 원. 이거 과거 규정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지문. 거래를 목적으로 고액의 편의를 제공하나. 자,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오픈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3만 원의 식사 오케이. 보지 않겠다는 거고. 자, 내부 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부 통제에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1번이 정답.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니까 이쪽 파트가.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원의 채용.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죠. 간단히 볼게요. 핵심 포인트 해설 보시면 양가로 1번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 요거 협회에 조회를 다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위가 있었는지 처벌받은 게 있는지 신규 채용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런 그 비위 사실을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징계 처분을 부과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조회를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직원 채용 및 복무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채용하기 전에 협회에 조회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질문. 금융투자 전문 인력 시험 제한,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이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협회에 조회를 꼭 하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3번 질문. 이런 조회 방법은 비확인을 해서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용이 가능하다. 말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틀린 거죠. 아니, 그 회사와의 그 고용계약이 종료가 안 됐는데 여기서 고용하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이건 아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야지, 고용관계가 종료가 돼야지 새로 채용하는 거 있죠. 이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시는 문제겠죠.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죠. 그 회사를 그만둬야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계좌관리에 관한 문제죠. 그 핵심 포인트 보시면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함께 보세요. 통합은 10만 원 이하이고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폐쇄는 0원이 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요겁니다. 그래서 통합과 폐쇄 딱 문장으로 두 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양가로 3번 예탁금 이용료 지급 대상이 있는데요. 얼마 안 주긴 하지만 고객 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증권금융에 가 있잖아요. 주식 사고 남은 돈은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권금융에 가 있을 텐데요. 증권금융에서 운용을 합니다. 대부분 국채 같은 걸 운영하는데 어쨌든 조금 나오는데, 시험 목적상 동그라미 3번 끝에 보시면 파생을 할 때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꼭 파킹하도록 돼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중요치 않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뭘 안 줘도 된다? 고객 예탁금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중 고객 예탁금 이용료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현금 예탁 필요액 파생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찾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모양이니까 체크 한번 하시고요. 문제 들어갑니다. 계좌관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보시면요. 10만 원 이하이고 몇 개월이죠? 6개월간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통합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고객이 거래 재개를 요청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지해 주면 되죠. 거래하겠다는데 당연히 풀어주면 될 거고요.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고객이 계좌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럼 없애면 되는 거죠. 당연히 폐쇄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자, 4번 영원히 되려면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11번 보시도록 할게요. 인력에 관한 거죠. 중요도는 좀 떨어지니까요. 짧게 한번 보시죠. 핵심 포인트 해설 보시면 양가로 1번 각각의 그 전문 인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파생이다. 이게 전에 보면 은행에서 파생 상품 그 자격증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니 증권사 직원도 아니신데 왜 파생 교육이 필요하시냐 가서 제가 여쭤봤더니 뭐 저야 뭐 강좌가 있으면 참 고맙긴 한데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이나 펀드는 안 해주는데 파생은 좀 어려우니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고난도 있죠. ELS 같은 거 그러니까 ELS가 들어가 있는 그 신탁 상품 이런 거 팔 때 파생이 들어가 있으면 파생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 고난도 상품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 펀드를 팔 경우는 펀드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파생 자격증도 또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동그라미 3번 투자자산 운용사죠. 펀드 매니저로 하는 기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가로 2번 펀드 관계 인력이 있죠. 펀드 관계 회사 인력이 있는데 동그라미 1, 2, 3번 읽어보시면 다 펀드 써 있는데 오른쪽 끝 동그라미 3번 끝에 보시면 채권 평가 인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해갖고 요걸 딱 집어넣으면 좀 헷갈리거든요. 채권 평가 인력은 펀드 관계 회사 인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전문 인력 등록 관리는 누가 하죠? 협회에서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은 뭐죠? 네, 이런 인력들이 있는데 채권 평가량은 펀드 관련이죠. 4번이 정답. 이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끝나는 거죠. 자,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등록에 관한 거죠. 등록은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등록 거부가 있는데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최근 업무 수행일로부터 5년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다른 자산관리 업무를 좀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자문사의 운용 인력으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그래갖고 교육을 별도로 받으라고 돼 있죠. 바로 그겁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 그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동영상 뭐 하나 시청하니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일정 기간 즉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등록이 안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 강화 교육.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등록 거부하는 사유로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임직원이 아닌데 등록하면 안 되겠죠? 다른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데 중복 등록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협회에서 심의 결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안 되겠죠. 자, 등록 요건을 갖춘 날 또는 최근 업무 수행일부터 3년이면 가능하죠? 5년이 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그 주관회사 관한 거죠. 공모. 굉장히 그 공모 주관회사가 증권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식의 인수 등이죠. 자, 보시면 양가로 1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양가로 3번 시험 목적상 주관회사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관회사를 할 때 특수관계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 발행회사 등등의 5% 이상 지분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 목적상 동그라미 3번 좀 더 주의 있게 봐주세요. 금융투자회사 즉 증권사가 그 이해관계인과 합해서 10%는 넘지 않아 5% 이상 주식 가지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5%가 되면 원래 주관회사가 못하는데 공동주관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10%가 안 넘으면 네. 그래서 단독 주관은 안 되고 공동주관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더 체크해 주세요. 5% 이상이 되더라도 10%가 미만이면 단독은 안 되지만 공동주관회사는 가능하다. 자 그리고 양가라서원을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이 있죠. 20%까지 되는데 코스닥은 이게 의무는 아닌데 대부분 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임직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게 이제 임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박 날 수 있는 기회도 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금융회사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주 받아갖고 별로 돈 번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자, 코스닥은 강제상은 아니다. 자, 문제로 볼게요. 주간회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주간회사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관계인데 5% 이상 갖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 기업 인수 목적회사, 기업을 인수하는 걸 SPC라고 그러죠.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상장 주선인, 상장을 주선해 주는 거. 코넥스는 지정 자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 자문. 왜냐하면 회사들이 중소기업 전용시장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은 책임지고 어떤 일을 하라고 지분을 갖고 있으라고 되어 있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별도의 문제인 거죠. 요게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간회사 제한에 해당하죠. 자, 요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은 제한이 있다. 자, 다음 14번. 약관에 관한 거죠. 약관에 관한 거는 최근에 좀 바뀐 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양가로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표준 약관을 정할 수 있다. 이 표준이란 말이 들어오면 협회가 만든 거예요. 표준 약관. 뭐 다른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이란 말이 들어오면 해당 협회에서 만든 거야. 그 업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표준 약관 중 수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외국 집합 투자주권, 즉 해외 펀드에 관한 거는 해외 펀드에 관한 매매에 관한 표준 약관은 수정할 수 없다. 외국 펀드 매매에 관한 거는 표준 약관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시험 문장으로 바꾸면 모든 표준 약관은 해당 회사에게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양가로 2번에 개별 약관 보시면 이게 바뀐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입니다. 후. 그전엔 전이었거든요. 여기 좀 바뀐 내용이에요. 전에 7 이내에 협회에 보고한다.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에 좀 나올 만하고, 보통 보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후라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전이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중대한 영향,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 전이죠.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사전 신고인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변경 후로 바뀌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약관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지문. 모든 표준 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외국 펀드는 아니었죠. 그대로 써야 되죠. 여기서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걸로 딱 바뀌었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 2번 지문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3번 지문 보시면요.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전이었죠.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신고해야 된다. 좋습니다. 2번과 3번 묶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좀 나올 만하니까요. 자, 협회는 표준 약관을 정할 수 있다. 네, 당연하죠. 정답은 1번. 다음 출제 예상 문제죠. 3번 문제인가요? 네, 보시겠습니다.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는 내용에 관한 거죠. 핵심 설명서는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하는 건데, 자 보시면 대출, FX 마진 거래, 공모 파생 결합증권은 핵심 설명서가 들어가는데 3호의 방법일 때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3호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규모와 3호와 공모가 있다 그러면 공모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요. 3호는 규제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만의 투자. 그러니까요. 게다가 요즘 또 3호가 투자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3호가 사고가 몇 번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이제는 3호 투자가 개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다음은 9번 문제인가요? 협회의 광고 금지에 관한 거죠. 자, 광고 시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이익 보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서는 아니 되겠죠? 2번 질문, 3호는 그들만 모집하는 건데 이걸 광고해서는 아니 되겠죠? 자, 3번 질문, 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세전 세후를 같이 표시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이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이 표시 안 하면 그게 애매하잖아요. 3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잘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순자본 비율을 다른 회사와 비교한다. 못하도록 되어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이쪽 파트도 참 잘 나오니까 조사 분석 자료 문제 없죠. 소프트웨어 이게 있어야 매매할 테니까. 자, 물품 또는 식사는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3만 원이었죠. 네, 여기서 틀렸네요. 세미나 또는 설명에 상관없죠.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문제 보시면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갔고, 보시면 약관에 관한 거죠. 약관. 자, 지금은 약관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제 그전에는 다 사전이었는데 지금은 변경 후로 돼 있죠. 후. 그다음 며칠 7일 이내에 협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 네, 보고하면 된다. 굉장히 자율성이 많이 높아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또 공부를 많이 더 하셔야 될 텐데 꼭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영업 현장에서 만날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시죠? 영업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십시오.